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밤 FOMC는 그야말로 매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가 싶더니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온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6월에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했고요. 거기에 그래도 또 다행인 점은 인플레이션 제어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3대 지수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으로 출발하더니 지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시 또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장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민세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아무래도 FOMC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나요?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새벽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 5에서 5.2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서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스킵이라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 공개된 점도표, 즉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표시한 도표를 봐도 올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3월 당시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앞으로 예정된 4번의 회의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이 최소 2번 있을 수 있다는 사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동결 자체보다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도 한미 금리차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이미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만약 예측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0.5%포인트 더 올리고 한은은 지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 한미 금리 차는 최대 2.25%포인트 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원화 가치 하락, 즉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데요. 환율이 뛰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국내 물가 상승도 부채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긴 했지만 환율이 오르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는데 좀 개정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단통법은 당초 휴대폰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결국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막기 때문에 소비자 단말기 구입가만 높였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에 묶여있던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완화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 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추가 지원금 부분이 손질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단통법은 추가 지원금 한도를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통신비 상승을 이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염규호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 회장은 어제 국회 앞에서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폐지 시 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차별 행위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여기에 단통법은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는데 이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이 소비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제도라 폐지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단통법은 폐지보다는 대리점 보조금 차등 제한을 없애거나 가입자별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도약 계좌 소식입니다.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종 금리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네, 어제 11개 은행이 최종 금리를 공시했는데요. 3년 고정 기본 금리는 3.8에서 4.5%였고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에 따른 우대 금리는 모든 은행이 0.5%로 맞췄습니다. 기본 금리에 더해 소득 은행별 우대 금리를 최대로 적용받을 때의 최고금리 또한 모든 은행이 6%로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만기는 5년이고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연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서 매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 시 4,894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확연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청년층의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오늘 9시부터 11개 각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시 첫 5 영업일인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청년,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FOMC 이슈부터 청년 도약계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민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미 연준이 올해 추가적으로 2차례 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약 15개월 만에 중단이 됐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 중화권 시장은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금리를 인하한 것도 시장에 힘을 보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에 강했던 이 반도체주나 경기 민감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해운주나 보험주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셀트리온의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이 CTP43의 품목 허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을 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CTP43이 국내 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은 이제
램시마 IV,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 기존의 종양괴사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서 인터루킨 억제제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국내 허가 신청에 앞서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유럽 EMA의 CTP43의 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 FDA에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미국 내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유상증자 공모 발행가액을 확정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25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구주주 청약은 오는 19일, 2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신주는 총 400만 주가 발행이 되고요. 7월 11일 상장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증자 이후에 셀바스 AI와 함께 AI 융합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케어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관련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 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는 1,074만 3천 주에서 5,371만 5천 주로 변경이 되고요.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25일이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LIG 넥스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방위산업에 대한 착수금, 중도금을 지급 규칙에 의거해서 현대, 위아 및 18개사에 약 317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317억 원은 자기 자본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이슈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일단 멈추긴 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과 의지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관련한 내용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연준은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을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또 따로 붙더라고요. 매파적 스킵이다, 뭐 매파적 네. 동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발언이 나나 보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내놨다라는데 여기에 아마 시장이 집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이 말과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점도표가 같이 나오면서 점도표 내용도 이제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준에서는 이제 시장 예상치와 같게 이제 일단 6월 달은 이제 기준금리를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네, 점도표를 한번 볼까요? 점도표를 네. 먼저 보시면 일단 뭐 중간값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중간값은 한 5.6%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4.6%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0에서 5.25, 그러니까 5.1% 정도 이제 평균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 한 50bp 정도 지금 높은 그런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는 반대로 지금 수준보다 한 0.5, 그러니까 50bp 정도 이제 낮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아마 내년 말까지 해서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2번 정도 이제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올해 내에 금리를 2번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이 발표했었던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뭐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이제 GDP 성장률 자체를 1.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전 3월달에 이제 0.4%에 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도 이전에 4.5%에서 올해 말에 4.1%로 수정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는 더 좋아지고 고용 수준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고용 수준이 좋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현재의 이제 물가 수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지금 뭐 5.3%로 뭐 떨어지긴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뭐 올 연초에 5.6%에 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4월달, 5월달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4월달 기준으로 하면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월달에 4.7%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기준금리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동결을 결정하긴 했지만 점도표상을 봤을 때 7월에는 조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CPI 말씀해 주셨는데 CPI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CPI의 구성별로 이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가장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주거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외식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런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명목 그 CPI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은 작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높아졌었던 측면이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저 효과에 따라서 좀 더 크게 하락폭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근원 CPI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에 주거용 지표들이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 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 정도가 되면 아마 주거비도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거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근원 CPI도 지금보다 이제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가 향후에 이제 금리 결정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제
이제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질 임금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금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의 고용 사정이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그렇죠.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 물가가 급락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연준에서 이번에 뭐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코멘트로 이런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뭐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좀 강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요. 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측에서는 지금 추가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도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을 때 뭐 지금 미국은 6월에 동결했지만 7월에 인상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상이 종결되고 우리 또 이제 인하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뭐 기준금리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외국인 자금에 대한 그런 이제 그렇죠. 부분이 많이 좀 벌어졌잖아요, 크다라고 이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75%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지금 차는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지금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만약 동결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그런 큰 메리트는 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을 하면서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수출이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6월 달 지금 수출도 지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출이 이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성장률도 지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의 둔화 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이번에 얘기했듯이 50bp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과연 이제 말대로 기준금리를 올릴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테슬라가 최근에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멈추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저희는 차기 주도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반도체주와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점검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주한테는 우호적인 그런 이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사항이 시장도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AI에 대한 관심사항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이 높아졌죠. 미국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한 이렇게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가 지수도 지금 끌어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아마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첨단 공정 중심으로는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DDR4 램에 대한 이제 재고 부분이 계속 이제 완성 이제 반도체 업체의 실적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첨단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DDR5나 그다음에 HBM 같은 그런 이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형 CPU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출하가 되면서 DDR5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도 1분기에
DDR5 램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 D램 중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 폭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DDR5, 그다음에 HBM 같은 그런 D램은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장비나 그다음에 부품업체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첨단 공정을 하기 위해선 또 EUV 공정도 또 필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EUV 관련된 그런 기업체들 쪽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계속 하루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연 이러한 높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뭐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쪽주는 계속 수급으로 인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기본 뭐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원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이쪽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이제 분석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뉴스에 따라서 또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 증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대안이 될 섹터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체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이제 받쳐줘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기업의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달 지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다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미리 선별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이제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들 관련 섹터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자동차나 조선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돼서는 계속 뭐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뭐 수출 증가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50% 이상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우려했었던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뭐 판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향후에 뭐 전기차에 대한 뭐 경쟁 격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얘기가 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가 뭐 가장 중요한 관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5월 자동차 판매가 이제 62만 대에 다다를 만큼 상당히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5월 달 이제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10.7%를 기록을 하면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관련된 전기차에 관련돼서도 뭐 미국 내에서도 판매 대수가 전년보다 한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이제 판매 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바탕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한테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완성차 업체 물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부품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완성차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좋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뭐 전기차 공장
뭐 증설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미국 내에 뭐 부품 공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조금 부품 업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 있는 업체를 좀 중심으로 저희가 완성차 업체 부품주에 접근할 때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HL만도 같은 경우도 뭐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현이어하나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조선주도 짚어주셨는데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뭐 조선주는 뭐 요즘에 뭐 여러 이제 리포트들이 뭐 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뭐 이제 제2의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 그때 보였었던 이유가 신흥국, 시중국,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주되는 이제 선박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의 교체 수요로 인해서 발주 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선박들의 발주량이 커지는데 그때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LNG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발주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IMO 2050이라는 어떻게 보면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계속 나올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환경에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된 이런 그 벙커CU 선박 대신에 친환경 그런 추진선들이 계속 발주가 이뤄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2050이다라고 해서 2050년도까지 계속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거다라고 하면 뭐 계속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에 관련돼서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이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친환경 선박 중에 절반 이상이 국내 조선사에서 이제 건조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에 대한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향후 미래의 이제 친환경 선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메탄올 추진선, 그다음에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선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면 관련된 친환경 선박들이 발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뭐 조선업종은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종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신 섹터들 안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 있을까요? 네, 그중에서 뭐 조선 관련주 중에서 네.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하나오션이요. 사명이 변경된 네, 거죠. 그렇죠.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이었는데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일단 뭐 조선 업종에 대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2000년 이후에 지금 수주된 LNG선들의 이제 최종 인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본격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뭐 향후에 이제 공격적인 이런 수주 마케팅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전함 관련된 그런 사업 부분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말에 국산 이제 호위함인 이제 울산함에 대한 5번, 6번 함에 대한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입찰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HSD 이제 엔진까지 인수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계열화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 간의 이제 시너지도 지금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외국 뭐 기관이나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은 좀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가격 수준이 한 29,000원대. 네. 오늘 좀
아침보다는 좀 올랐는데 한 29,000원대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한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G2의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도 불씨가 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엑스데이트 전에 일단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세출 삭감에 따라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단기 금리 상승이라는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지난주에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에 세출 감소가 10년간 무려 1조 3,3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앞으로 그 GDP를 8,434억 달러를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이 규모가 10년간 미국 GDP를 3.3% 정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10월 달부터 미국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회계연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33%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두 차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네. 그리고 은행권의 대출과 관련된 경색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은 올해 말서부터 내년 초까지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차트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될지 좀 특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위험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요번 4분기부터 내년 그 상반기까지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관련해서 빠르면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기간까지 실적이 4분기에서 5분기 정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 4분기부터는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선행해서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채권 시장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게 작년 7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13개월부터 최장 한 18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그 8월 달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 빠르면 들어가고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 확실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후퇴 국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준이 늦어도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4분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4분기부터 혹은 내년 초부터는 이제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경기 후퇴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궁금한데요. 역사와 좀 비추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주시장에서는 그 분명한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하락하지만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면은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네요. 네, 네. 196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후퇴 국면은 9번 있었는데요. 네. 경기 후퇴기가 들어갔을 때는 평균적으로 10개월 한 보름 정도 걸렸고요. 또 이 기간 주가는 바닥에서 무려 21%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짧은 주가 반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시작됐던 경기 후퇴 국면 기간 동안에 네. 주가가 9.5%나 상승을 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우에는 73년도에 무려 31.2%나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주시장 입장에서는 경기는 늘 순환하고요. 또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다음번 경기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 산업들, 이번에는 IT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시장 대비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에서 민간의 소비가 줄지 않는 미국의 경제 상황상 이번 경기 후퇴 국면은 짧을 거고 주가도 V장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경기 후퇴는 잠깐 짧게 일어나면서 주가도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5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5%가 감소한 수치로 지금 집계가 됐죠. 그런데 사실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단기적인데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시안 국가에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많이 상실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나 베이징의 청소부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졸자가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시안 국가들의 2배에서 3배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네요. 세 번째로는 국제 분업 시스템 변화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개편 작업 중에서 디레버리징 리스크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해외로 지금 빨리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나 설비를 수입했던 것들이 현재는 20에서 30%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좀 위축이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상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마이너스로 좀 빠졌고 조달 가격뿐만 아니라 출하 가격도 마이너스폭이 큰데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가 빨리 감소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중국 경기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재정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를 곧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금액이 18조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상경 6천조 원 을 소비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이 현재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지 않고 또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주면서 디플레이션을 극복을 했는데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 경기가 올해 초까지 반등을 하다가 이제
다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선 철강이나 시멘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가구, 스마트폰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률이 80%인데 네. 1분기에도 지금 70%까지 떨어졌는데 2분기, 3분기로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대체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기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센 시진석이 네.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 감소가 계속되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겠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수출 경쟁을 잃고 우리가 이를 대신하는 성장 모멘텀을 살려간다면 하반기에 우리의 수출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주력 제품이었죠. 자동차와 또 석유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이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후 외환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조기 회복은 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수출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좌우를 하는데 네. 중국 수출의 40%는 반도체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무려 28%나 급등을 하면서 네. 대중국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런 그 반도체 대신에 K푸드라든지 K컨텐츠나 K뷰티 같은 상품을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현재 중국에서는 그 매일 35만 명에서 신규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된 그 부담이 10년사 2배가 늘어났지만 가처분 소득은 30%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개인들의 씀씀이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점유율이 2019년에는 25%였지만 올해는 19%보다 더 떨어진 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 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네.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짧은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시장에도 호재가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시진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이 시진핑의 생일인데 이런 날에 사실 길일로 봐야 하는데 중국에선 또 징크스가 있다면서요. 이제 마치 뭐 13일의 금요일 같은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징크스가 이번에 있었을까요? 네,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 70인데요. 2013년 당 주석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인 매년 새로운 그 이벤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3일의 금요일처럼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생일이 뭐 징크스 날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들의 잇따른 도산 누모가 나면서 각 은행들마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은행 앞에서 예금을 좀 환급해달라고 네. 지금 상당한 좀 시위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가 그 부도가 나면서 코코 번드와 관련해서도 휴지 조각이 됐는데 네. 중국의 은행들도 후순위채 발행을 상당히 급속히 늘렸는데 이 부분이 6월 말까지 8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대출 그 금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방융자평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800조 원 넘게 지금 그 자금 만기가 들어오는데 이 자금도 갚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각 은행들마다 현재 상당한 그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3% 넘게 빠졌고요. 네. 오늘도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 아무래도 그 이번 생일도 징크스를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생일 징크스는 지방은행의 뱅크런 사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진핑이면요, 이제 생일 다가오면 불안할 것 같아요. 왜 이 징크스가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건가요? 네, 중국의 그 명리학자들이라든지 음양 오행서를 네. 신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진핑 주석의 부친이었죠. 시중신의 묘자리를 네. 이장을 하면서 중국의 그 섬서성 칭린 산맥에다가 네. 했는데 이 산맥의 그 묘지 자체가 홍콩섬의 4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데 그 길이 하필이면은 용이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용이 상당히 놀래서 아무래도 생일날 징크스가 재현이 됐다고 보는데 이 때문에 암살 시도도 있고요. 또 측근들의 면정복배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배신하는 사태도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부터 중국이 왕따당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략 외교를 펴서 해외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중국에서는 좀 분석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의 징크스와 관련해서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